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금일 9월 17일 주식시장 마감 분석과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먼저 마감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죠. 상승을 유지하다가 연준의 그 미국의 대선 전에 연준의 마지막 회의가 있었는데요. 뭐 예상대로 제로 금리는 지속했고 그 AIT 정책 즉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대해서 명시화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평균적으로 2% 이상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죠. 연준 의원들의 17명의 앞으로의 금리 전망도를 그리는 걸 점도표라고 하는데 14명이 2023년까지 거의 제로 금리 수준 현재 금리에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를 한 걸로 점도표를 통해서 즉 장기간 제로 금리가 지속되겠다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시장과 특히 먼저 마감한 미국 시장이 뭐 기술주 위주로 많이 빠졌는데요. 나스닥이 또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의 실망감이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이 드디어 배터리 산업 분사하는 공시를 냈고요. 12월쯤에 신설 법인을 만들고 물적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물적 분할을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매도 대응이 맞다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단 LG화학 기본 주주로서는 나쁜 것이 더 많다고 어제 영상에 올려드렸으니 혹시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은 잠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어제 언급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일단 FOMC 9월 16일, 17일 양일간 회의를 진행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시사, 이거는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에 의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뭐 그 안에 미국 경제가 정말 좋아진다면, 즉 여기 최대 고용 도달, 인플레 2% 이상 이 한동안 유지가 된다면 23년 전에도 금리는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년까지 최대 고용부터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닫힌 고용 지표 그리고 최근에 경제 침체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평균 인플레이션 AIT로 갔기 때문에 최소한 2023년까지 앞으로 한 3년은 제로금리가 유지되지 않겠냐 이런 좀 전망을 연준 의원들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 그때까지 딱 강력하게 막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죠.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건. 파월은 근데 어떻습니까? 매우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결국 냈다고 해석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물가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고용 시장은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점도표 좀 전에 좀 말씀 잘못 드렸는데 17명 중 14명이 아니고 13명이 23년까지 제로금리 자산 매입 속도도 현재와 같은 속도로 유지하겠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 이상 하락 마감했어요. 장 후반으로 들수록 더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에 1% 하락 마감 이게 대부분의 뉴스 타이틀입니다. 개미들 뭐 동학 개미들이죠. 배터리 상장하면 배터리로 갈 것 증권업계선 저평가 탈피 기대 상반되는 의견의 또 뉴스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LG화학 오늘 6% 이상 급락을 했고요. 64만 5천 원 얼마 전에 80만 원을 넘보다가 거의 고점에서 한 15만 원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지사업부 물적 분할 가칭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최근에 하나 솔루션이 뭐 예전에 하나케미칼이 이름 바뀌었듯이 뭐 솔루션으로 가는데 솔루션을 좋아하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루션을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12월 1일 출범하기로 결의했다. 신설법인은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향후 IPO를 즉 기업국에 상장을 해서 배터리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결국에는 LG화학에 이미 있는 사업 부분을 띄어서 흑자전환은 얼마 전에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공개를 하면은 자금을 또 조달할 수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좀 인적 분할을 했었으면 기존 주주한테 좋았을 텐데 물적 분할을 한 거는 좀 아쉬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HTS 시스템 보면서 지수 볼게요. 거래소 어땠습니까? 거래소 코스닥 전부 다 12시까지 계속 좀 빠졌고 1시 전에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종가상도 거의 최저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거의 양시장이 비슷했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뭐 1200억, 3300억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선 300억, 기간이 1700억. 기간의 매물이 오늘도 컸던 것 같아요. 외국인의 선물은 조금 팔았지만 장중 대비는 상당히 회복하는 모습 보였고요. 거래소와 코스닥 개인이 약 7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방어를 했으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종목 등락 종목 수만 보더라도 체감은 상당히 오늘 안 좋았다. 거래소, 코스닥 전부 다 하락 종목이 코스닥은 무려 1000개가 넘었습니다. 상승은 292개였고 일부 테마주만 좀 극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래대금 거래소 14조, 코스닥 14조, 28조 정도. 그래도 거래소는 어제 대비 좀 거래대금이 좀 올라갔고요. FMC가 끝나고 나서 좀 대기 매수세가 그래도 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을 맞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이거 코스닥 차트인데요. 오늘 1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갭을 좀 메우면서 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여기 갭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61선이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닌데 만약에 뭐 미국장이나 대외 변수나 어떤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 요 정도 라인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갭을 메우고 가는 게 사실 좋아요. 여기서도 갭 발생한 거 이렇게 메우고 갔었거든요. 거래소는 어떻죠? 오늘 요 갭을 메웠습니다. 여기 발생한 갭을 오늘 좀 메웠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갭은 또 없냐?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여기 갭이 요 장대 음봉으로 메워졌죠. 그러니까 갭은 결국 메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전의 갭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올라오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갭은 메운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항상 메우고 가는 게 좋고 급격하게 상승하면 결국엔 다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나오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라고 보시면 돼요. 무작정 매일 오를 수는 없죠. 매일 오르면은 전부 다 떼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종목들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심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는데요. 대형주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일부 올랐고 오늘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거의 강보합에서 끝나는데 기아차는 좀 강했고요. 이 현대차 3인방도 최근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수소랑 전기차, 뭐 니콜라에 대한 수소 트럭을 이미 만든 현대차 입장에서 많이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얘도 급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기 버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들 뭐 일부 종목 올랐고 일부 종목 하락했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되게 약했어요. 근데 HLB 쪽은 좀 강했습니다. 생명과학이 10%, HLB 뭐 4%, HLB 생명과학이 인자 메디프론제약 2%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고켄 바이오는 글로벌 항체 결합기술 ADC에 대한 부각이 계속 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메모리, 뭐 5G, PCB, OLED, IT 쪽 코스닥 전부 다 약세였어요. 거의 다. 일부 종목 빼고는 거의 다 약세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뉴딜 빅빅 지수 보시면은 이쪽도 거의 파란색밖에 안 보이죠.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도 2.5% 빠지면서 거의 최고가 89,100원에서 거의 이렇게 되면은 한 25,000원 정도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 그동안 안 보여드렸던 변동성 지수라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빅스라고 하면은 코스피 200 지수를 변동성 지수로 환산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때 71 레벨까지 올라갔고요. 뭐 월봉으로 보면은 이때가 아마 유럽 재정위기 때 거예요. 이때도 엄청 올라갔었죠. 거의 코로나 때만큼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 보시면은 올해만 보시면 코로나 때 이후에 계속 안정되는 모습 중간중간 반등했지만 계속 내리막 했는데 20선 초반이 오면은 계속 거기서 한 번씩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역시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어땠죠? 오늘 이렇게 쭉쭉쭉 며칠 동안 지수가 오를 동안 변동성 지수가 안정화됐었는데
결국엔 바닥권에 오면서 올라가는 모습, 조금 일부 24, 26 레벨까지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지수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오늘 타이틀 중에 보시면 아시아 증시, 미국 연준 경기 우려 표명의 아시아 희청. 파월이 뭐 저금리 정책을 계속 쓰겠다고 연준에서 발표를 했지만 점도표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 회복도 이전보단 좋아졌다 얘기했지만 여전히 경기 우려 표명을 했는데, 이름으로써 미국 증시가 빠졌다는 건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시아가 여기 때문에 희청했다? 사실 뉴스는 붙이기 나름입니다. 니얼리? 진짜일까요? 저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단순히 빠진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연속적인 상승 부담감에 차익 실현의 물량이 그냥 나온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증시에 아름다운 조정이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딨나요? 조정은 가슴 아프죠. 어쨌든 매일 상승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어제가 단기 상승의 꼭지였으면 어제 주식을 팔고 오늘 내리면, 한 내일까지 내리면 내일 다시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건 못하고요. 그거 신적으로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다 맞추시는 분이 있다면 옵션 거래 하셔도 돼요. 선물 옵션 거래 하셔도 되고, 그런 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유를 찾아볼게요. 조정이 왜 왔을까요? 페드의 파월 의장의 경기 정말 불확실, 좀 전에 뉴스대로, 글쎄요, LG학발 물적 분할 리수, 뭐 이것 때문에 LG화학은 주가가 하락한 건 맞죠. 근데 LG화학 하나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나요? 개별 종목이 코스닥의 1000개의 종목이 하락하나요? 자, 현대차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뭐 자동차 쪽에 대한 이슈겠죠. 삼성전자 6만 원 넘죠. 차익 실현 있고, 뭐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IT 관련 업종들이 다 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코스닥의 1000개 종목이 다 같이 빠지나요? 등등 갖다 붙이면 조정의 이유는 넘치고 넘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조금 길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냐면, 조정의 이유는 뉴스도 보실 필요도 없어요. 내 종목이 떨어졌어요. 조정은 가슴 아프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보는 관심 종목들도 한 두세 개 빼고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어제까지 뭐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었지만 오늘 많이 떨어지면 다시 그 수익을 팔지 않았으니 이상 또 손실이 나겠죠. 물론 평가 금액이 꽤 많이 난 종목들은 평가 금액이 준 거고요. 근데 단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위기가 오냐 안 오냐 판단이 중요한 거지, 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면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의 유동성, 그런 위기가 시그널이 보이면은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물론 버틸 수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요, 그거는 주식을 일단 팔고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분명히 할 때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사람마다 보는 건 다 달라요. 애널리스트도 다르고, 매크로 보시는 분 다르고, 뭐 개별 종목 보시는 분은 또 매크로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전 두 가지를 다 체크를 좀 하는데,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건 뭐죠? 하일드 채권이 있어요. 미국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미국에서 그 회사채를,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을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거고, 채권을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 하일드는 조금 더 금리를 높게 주는 회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채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S&P 500 기업 어닝은 상승 중. 그 팩트 세트 보면은 이것도 상승 중이거든요. 최근에 일주일 단위로 나오긴 하는데, 연준의 정책 확인과 함께 신흥국, 오늘 원화도 떨어졌고요. 위안화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건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강세예요. 강세. 그죠? 뭐 1200원에서 1170원이 되면 원화가 강세인 거죠. 신흥자산 부각.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는데, 달러가 약세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되면 상대적으로 신흥자산이 부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어오면 한우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준으로 인한, 저금리 안 꺼졌죠. 변한 거 없습니다. 이거 성장주 주식 여전히 매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최근 장세는 거침없는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단타도 지향해야 되고요. 단타 하시면은 어제 팔고 오늘 샀었어야 되는데, 내일 오른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또 팔고 수수료도 나가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결국에는 추세를 따라가면서 매매를 한다는 건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나는 단타 스타일인데 이 방송이 맞지 않으면
패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사실 시장을 보고 점검하고 거기에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시드머니를 투자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저도 보진 않아요. 근데 목표가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좀 크게 먹어야 된다고, 주식은 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핵심 종목을 뭐 최소 5% 10% 먹겠다는 게 아니라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기업, 리스크도 높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큰, 포텐셜이 큰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갖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기업의 기본 가치, 성장성, 산업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오늘 시장의 조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조정은 없지만 조정은 가슴 아픈 법이지만 맞을 때는 그걸 피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항상 뭐 현금 비중을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두면은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건 분명한데, 그 부분도 주식을 하시는 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건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험 지표 보는 것들 좀 몇 가지 볼게요. 제가 그냥 보는 방식이에요. 페더럴 리저브라고 구글에서 프레드라고 치면요, 연방준비위원회 이코노믹 데이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파퓰러 시리어스라고 있거든요. 여기 탭이, 이거 좀 화면을 크게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들, 뭐 그런 거, 여기 아이스 보파 US 하일드 인덱스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하일드 인덱스 지수예요. 하일드 채권 금리 지수인데,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코로나 때 얼마까지 올라갔죠? 거의 10이 넘어갔어요. 10레벨. 그죠? 2016년 이때 아마 테이퍼링 이슈라고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8까지 내려갔다 쭉 이 보면 이게 내려와야지 좀 부도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좀 축소해서 볼게요. 축소해서 10년치를 볼까요? 한번. 어땠죠? 아까 미국의 그런 이때가 2011년 9월 뭐 이러면 미국에서 신용 강등 당할 때랑 유럽 재정위기 때일 거예요. 이때도 거의 9레벨. 근데 코로나 때가 최고였죠. 지금 그죠? 코로나 때가 최고였고요. 여기 좀 올해 확대해 볼게요. 올해 5월 달부터 쭉쭉쭉 빠졌고 코로나 때부터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9월 여기 5레벨. 근데 꺾었습니까? 안 꺾였잖아요. 계속 안정화가 되는데 조금 일부씩 움직이지만 위험지수가 일단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될 거 다시 백했고요. 실업률 볼게요. 실업률 중요하죠. 실업률이 완전 고용이 되면 인플레이션 2% 평균도 마치듯이 실업률이 완전 고용이 되면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2010년 이때 리먼 브라더스 2009년 8년에 터지고 계속 실업률이 낮아졌어요. 좋아졌다는 거죠. 경제가 좋아졌다. 근데 코로나 때 어디까지 올라갔죠? 지금 일시적이겠지만 15레벨까지 올랐고, 미국 경제는 최근에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 좋죠. 지금 보시면 4월에 14레벨까지 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게 8%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시 1년치를 볼게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어느 정도였죠? 3.5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3.5%죠. 3.5. 실업률은 완전 고용이라는 거는 이 정도 자연 실험 이런 걸 빼면은, 그죠? 노동 인구가 뭐 어린아이야 노인들은 노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하고선 이거는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봐요. 3.5 레벨은 사실 완전 고용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려와야지 미국의 완전 고용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기술주가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는데 S&P 500에서도 나스닥 그 관련 기술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애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S&P 500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S&P 500에 대한 기업들의 어닝이 어떤지 보는 화면인데, 이 구글에서 팩트셋 S&P 500 어닝스라고 치면요, 이렇게 나와요. 맨 위에. 그럼 요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12개월 선행 EPS예요.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12개월 선행 EPS가 요 밑에 이 그래프고요. 요게 지금 S&P 지수예요. 그죠? 지금 이게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는 되는데 여기서 코로나 때 이후에 턴에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이 갭이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결국 이게 다시 갭이 축소되면서 또 어닝이 살아있다면 올라갈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2018년에도
급락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어닝이 올라갔다 조금 꺾였지만 올라갔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서 올라갔었고, 코로나 이후에 어닝이 쭉쭉쭉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든 미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도 기업이나 좀비 기업들은 많이 탄생하고 있겠지만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땐 어닝은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게 이 밑으로 꺾이고 있지는 않는, 즉 위험 시그널은 없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데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고, 이게 뭐죠? 공포와 탐욕 지수죠. 해석하면 이것도 구글에 치면은 나옵니다. 탐욕 지수. 탐욕 지수 나오는데 이 보시면 56이에요. 그리드 탐욕이죠. 탐욕. 익스트림 피어, 이거 코로나 때 여기까지 내려갔었어요. 거의 한 10인가 20까지 봤던 것 같고, 이 정말 얼마 전에 한 78인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나스닥이 12,500인가 찍을 때였을 거예요. 이게 많이 올라가면 탐욕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그 공포감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50 이하로 내려가야지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갔다 최근에 내려갔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탐욕, 좀 그럼 시장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좀 매도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해석으로 있을 수 있는데, 위험한 시그널은 전반적으로 앞에 봤던 그런 여러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위험 시그널이 전혀 나타나고 있는 성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월 17일 주식시장 마감부서 연준의 제로금리 지속과 함께 국내 시장 겁먹을 거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계속 제 방송을 매일 마감 시황을 보시면 시장을 조금이나마 주린이 여러분들께서는 읽는 방법을 좀 배우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저마저도 뭐 완벽하진 않죠. 뭐 저도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제가 어떻게 시장을 이기겠습니까? 그런 것들 같이 좀 해나가고, 그러면은 종목들도 같이 찾고요. 그러면은 좋은 그런 주식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컨텐츠 제작에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되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감사합니다.